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0편 우시왕후와 형사 취수제. 지난 시간에 고구려 제10대 임금인 산상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소개해드린 바 있죠. 고국 천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비였던 우씨 부인은 임금의 죽음을 극비에 붙이고 밤중에 시동생 집으로 찾아가 둘째 시동생인 연우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산상왕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형수인 우씨 부인의 작품이었던 셈입니다. 임금의 갑작스런 죽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한밤중에 시동생들과 단판을 벌여서 그중 한 사람을 왕위로 만드는 상황 대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씨 부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여인들 보면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아 부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소선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말기의 그 평강공주, 전형적인 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씨 부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럴 만한 위치에도 있었고 또 그러한 기회를 그냥 소극적으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왕을 선택하고 뭐 그런 측면이 또 있고, 또 사실 진정의 정치적인 배경도 막강하고 본인이 사실은 사람 보는 눈도 있는 거죠, 사실은.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교의 산상편에는 이런 문장 하나가 슬쩍 덧붙여져 있습니다. 왕이 원래 우씨 부인에 의해서 왕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않고 우씨를 왕으로 삼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상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죽은 고국 천왕의 미망인이자 자신의 형수였던 우씨 부인과 혼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백성도 아닌 왕실에서 형수와 시동생이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고구려 사람들이 그것을 흉보거나 비판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는 이 형사취수 혹은 형사처수 풍속은 조선시대 같으면 금수나 할 수 있는 폐륜적인 악습으로 지탄받을 일인데 고대 국가, 특히 고구려 같은 유목사회에서는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인하대 서영대 교수와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걸 인류학에서는 그 레비레이터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레비레이터 혼은 생활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여자가 과부가 되었을 경우에 자식과 도저히 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회에서 이런 혼인 풍습이 생깁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그 혼자 남은 이 과부가 된 여자와 자식들의 생계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부와 그 과부의 자제들, 그 생계를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형사처수 또는 형사치수의 풍습이 나온 것이지. 형수를 시동생이 이제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자체가 완전히 금시대는 금순화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고구려 때는 이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형사치수제는 고구려만이 아니고 부여, 흉노 등 북방민족들한테도 있던 풍습입니다. 그것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죽게 되면 미망인 혼자 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즉 미망인의 생존 보장을 위해서라도 사회 차원에서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죠. 고구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시왕후의 그런 재혼이 결코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형사 취수의 풍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있었던 풍속이고 일본에는 아직도 그 풍습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사회적으로 회피 대상이 됐는데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는 형이나 동생이 죽고 난 뒤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삼을 경우 참수형에 처한다는 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까지도 민간에서는 그런 풍습이 근절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산상왕은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갖지 못하자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명산대천에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산상왕은 국상 을퍼스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국상, 지난밤 꿈속에서 하늘이 내린 소리를 들었소이다. 그러하옵니까? 하늘이 대왕마마께 뭐라고 하였사옵니까? 내가 너의 소후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늘이 그렇게 간곡한 말을 내렸는데 나한테는 소후가 없으니
이 어찌하면 좋겠소? 1000명이란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기다리시옵소서. 여기서 소후란 물론 임금의 둘째 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현숙 연구위원은 고구려 시대의 소후는 조선시대의 후궁과는 그 신분상 큰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조선 시기 때처럼 왕비와 후궁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신분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고대 땐 그렇지 않거든요. 고려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왕후, 제2왕후예요. 제3왕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유교적인 관념 하에 정리가 되면서 소후 이렇게 했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후를 붙여놓잖아요. 후궁이나 궁녀가 아닌 소후. 그러니까 1부인, 2부인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제2부인한테서 낳았다면 왕위가 이쪽으로 계승이 당연히 되는 거고 이때는 뭐 적장자 우대라든가 우대는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왕비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소후를 맞아들이면 될 터인데 산상왕은 왜 신하들 앞에서 구차하게 자신의 꿈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우씨 왕의 위세 때문이었습니다. 산상왕은 전적으로 우씨 왕의 지지에 힘입어서 왕위에 올랐고 우씨 왕후는 대대로 왕비를 배출해온 연나부의 막강한 힘을 등에 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왕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 소후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산상왕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산상왕 7년 가을 8월 을파소가 죽으니 온 백성이 통곡하였다. 왕이 을파소 후임으로 고우르를 국상으로 삼았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고국 천황에 의해 발탁되어서 오부로 상징되는 귀족 중심의 정치를 국왕 중심의 정치로 바꾸려고 노력했고 진대법 등 여러 가지 개혁 정책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던 인물이었으니 백성들이 을파소의 죽음을 아쉬워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산상왕 12년 겨울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아이고, 큰일나네, 이거. 나라 재산 쓸 테니까 우리 장로가 뭐 하시고 있어? 아이고, 못하고 있어. 빨리 가서 붙잡아야지. 돼지가 도망친다. 돼지 잡아라. 빨리 이거 빨리. 교제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관리하는 자가 쫓아가 주통천에 이르렀는데 돼지가 이리저리 날뛰어 잡지 못하였다. 이때 20살가량 돼 보이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가 웃으면서 앞으로 걸어와 돼지를 붙잡아 주어서 쫓던 자들이 돼지를 얻을 수 있었다. 유리왕 21년에도 나라 제사에 쓸 돼지가 위남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자 쫓아갔다가 지세가 좋아서 거기다 위남성을 쌓았다는 얘기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때는 돼지가 성터를 점지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미인을 만나게 해준 모양입니다. 무엇이라? 교제에 쓸 돼지가 주통천으로 도망가게 쫓아갔더니 아리따운 처녀가 웃으면서 돼지를 붙잡아 주더란 말이냐? 예, 대왕마마. 분명히 그리하였사옵니다. 허허, 그 참 이상한 일이로다. 오늘 밤에 내 평복을 입고 가서 그 여인을 만나봐야겠구나. 삼국사기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은 그 여자가 보고 싶어 병복을 입고 밤에 여자의 집에 갔다. 시종을 시켜 알리니 그 집에서 왕이 온 줄 알고 감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왕이 방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불러 동침하려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말하였다. 대왕마마의 명령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감히 청하옵건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옵소서. 그래. 말해보거라. 만약 아이가 있게 되면 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왕이 여자의 청을 승낙하였다. 자정이 되자 왕이 일어나 황궁하였다. 여기서 또 한 페이지의 역사가 쓰여지는데요. 왜 하필이면 영물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돼지가 나라의 성터를 점지해주기도 하고 임금과 미인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물로 등장하기도 할까요?
우리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유목민이 돼지를 사육한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돼지가 사람들에게 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동물인 이 뱀의 천적입니다. 돼지가 자리 잡아주는 곳이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이라는 거죠. 유목민들한테는 돼지가 기르기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도들은 돼지를 먹질 않죠. 유목민들 출신들이니까. 그런데 정착 농경민들한테는 돼지가 매우 사랑받는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유독 제천 의뢰에 쓰는 희생동물로서 돼지가 등장합니다. 이건 아마 주변 국가에서도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구려에서 특별히 돼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구나 유목민들은 기동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복 활동을 벌이고 다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서고 하려면 다리도 짧고 걸음도 뒤뚱거리는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여간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사용한 걸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돼지를 특별히 아끼고 신성시했던 것만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돼지가 맺어진 인연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이듬해 봄, 왕이 주통천의 여자에게 갔던 사실을 왕후가 알고 그 여자를 질투하여 남몰래 군사를 보내 죽이려 하였으나 그 여자가 소문을 듣고 남장을 하고 도주하였다. 병사들이 추격하여 죽이려 하니 그 여자가 물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니 이것이 대왕마마의 명령이더냐 왕후의 명령이더냐?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왕의 혈육이다. 나를 죽이는 건 좋으나 왕자도 죽이셈이더냐? 병사들이 그 여자를 감히 죽이지 못하고 돌아와 그 여자의 말을 보고하였다. 왕후가 노하여 기어코 죽이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다시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물었다. 네가 임신한 것이 누구의 아이더냐? 대왕마마, 제가 평생에 형제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성이 다른 남자와 가까이 했겠사옵니까? 지금 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진실로 대왕마마의 혈육이옵니다. 왕이 그 여자를 위로하고 선물을 후하게 주었다. 그리고 곧 돌아와 왕후에게 말하니 왕후가 끝내 여자를 죽이지 못하였다. 그해 가을 주통천에서 만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자를 맞이한 산상왕이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후계자가 아니던가. 산상왕은 그 아이의 이름을 교제에 쓸 돼지가 인연을 만들어 주어서 생겨난 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교체라고 짓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소우로 삼게 됩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산상왕이 늦둥이 아들을 보았던 때가 중원에서는 제갈량과 주유가 적벽에서 조조의 군대를 격파한 바로 다음 해인 서기 209년이었습니다. 이 교체라는 아이가 산상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고구려 제11대 동천왕이 됩니다. 사실 아들을 못 낳은 우시왕후는 연나부라는 막강한 집안 출신이지만 동천왕을 낳은 어머니는 주통천이라는 시골에 거주하던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질투심이 강한 왕비에게 소우를 드리자고 설득하자면 왕과 그 여인과의 인연을 신성한 것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겠죠.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산상왕도 아들을 얻어서 후계자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우시왕후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천한 후녀라는 여자를 얻을 때에 우시왕후한테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리랄까요, 조치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신이 너에게 두 번째 부인을 얻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라는 계시, 꿈을 꿨다라는 얘기. 또 그 얻은 그 후녀도 너는 왕자를 낳을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날 때 거기서 신성하게 여기는 이 돼지를 연결시켰다는 거. 삼국사기에는 산상왕의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이 후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연유를 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처음 소우의 어머니가 그녀를 배웠을 때 무당이 점을 치며 말하기를 반드시 왕후를 낳으리라 하여 어머니가 기뻐하였고
딸을 낳게 되자 후녀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예 왕후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임금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사 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왕이라면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출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구려 연구재단의 김현숙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집안에 갔다가 색다른 이름의 술을 구경하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통천 미녀를 기념하여 주통녀라는 상표를 붙여서 토속주를 팔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술 이름을 고려공이라고 바꾸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려공이란 고구려가 중국에 공납했던 술이라는 뜻이죠. 고구려는 중국의 조공 책봉 관계에 있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선전해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제11대 임금인 동천왕은 성품이 대단히 너그럽고 인자한 임금이었습니다. 동천왕은 즉위하자마자 연나부 출신의 우씨 부인을 왕의 어머니를 뜻하는 왕태우로 봉하고 깍듯이 모셨는데 태우 우씨는 동천왕이 임금이 되고 나서도 왕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등 끊임없이 심술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동천왕의 이름은 우이거이며 아명은 교체이고 산상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주통천 사람으로서 산상왕의 소후가 되었는데 사기에는 그의 가족과 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왕은 산상왕 17년에 태자가 되었고 이때에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왕은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하였다. 왕후가 왕의 심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왕이 유람하러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시켜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잘랐다. 왕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서 말이 갈기가 없으니 가련하구나 라고 말하였다. 왕후가 또한 시종으로 하여금 밥상을 올릴 때 일부러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했는데 왕은 역시 성내지 않았다. 한때 자신의 어머니인 주통천 출신의 소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우씨 태우의 이러한 심술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걸 보니 동천왕은 글자 그대로 착하고 인자한 임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씨 태우가 이끄는 연나부 세력이 워낙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나부 세력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동천왕이 연나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은 국상 인명에서도 나타납니다. 동천왕 4년 가을 7월 국상 고우르가 죽었다. 왕은 우태 명림어수를 국상으로 삼았다. 차대왕을 죽이고 신대왕을 왕위에 앉혔던 연나우의 명림답부가 처음으로 국상을 맡았었는데 그가 죽자 고국천왕은 파격적으로 오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을파소를 후임 국상으로 임명합니다. 을파소에 이어 국상이 된 고우르 역시 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천왕은 그 고우르가 죽자 막강한 왕비족인 연나부의 명림어수를 국상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왕권 쪽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을파소가 지지했던 어떤 지향했던 개혁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명의모수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 국상의 그 성격 면에서 볼 때 국왕권이 너무 독주하니까 뭐 귀족들이 이렇게 좀 견제하는 측면이 아니겠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상 자리가 좀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부에 넘겨도 크게 좌우되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국상이라는 관직이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보필하는 안정적인 직위로 정착됐을 것이다. 김현숙 연구위원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드디어 연나부의 지도자이자 동천왕의 태우이기도 하고 고국천왕과 산상왕 두 형제의 아내 역할을 차례로 하기도 했던 우씨 부인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씨 태우는 이런 유언을 남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실이 좋지 않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고국천왕을 만나 뵙겠느냐. 만약
여러 신하들이 계곡이나 구덩이에 나의 시신을 참아버리지 못하겠거든. 나를 산상왕릉 옆에 묻어다오. 태후 우씨의 이러한 유언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고국천왕이 죽자 시동생인 산상왕과 재혼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라면 이른바 형사 취수 제도가 당시 고구려 사회의 윤리로 볼 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씨 황후 때에 오면은 그 제도 자체가 좀 흔들리고 그 제도가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씨 황후가 죽을 때 했던 말들이 어떤 중국식의 어떤 유교적 윤리관에 맞춰서 자신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과거의 일이라면은 형사 취소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왕실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아마 좀 이게 껄끄러운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무렵이 되면 민간에서는 어땠을는지 모르나 적어도 왕실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가 조금쯤 흔들리지 않았나.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의 얘기는 이러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윤색이 됐다고 봅니다. 윤색이 됐다고 보고, 실제 풍속은 형사 취수제 하에서는 우씨 부인의 그 행위는 전혀 비난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 위의 동생이 결국은 왕위 계승을 못함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났고 죽었고, 이런 소위 말하는 피바람을 받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동생한테 다시 재가를 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해놨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고구려 사회의 그 분위기나 이런 관념 같은 것이 변화되는 과도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은 훗날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우씨 태후의 유언을 일부 윤색해서 기록했거나 자신의 행실을 후회한 것도 시동생과 재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형제간에 피를 부르는 왕권 다툼이 벌어졌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유교적 관념이 왕실을 비롯한 식자층에는 일부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 취수 제도가 다른 풍속보다는 일찍 끝났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내세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왕실에서는 태후 우씨를 소원대로 두 번째 남편이었던 산상왕과 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씨 부인을 장사 지낸 바로 다음 날 첫 남편이었던 고국천왕의 홀령이 궁궐의 무당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우씨가 산상왕한테 가는 것을 보고는 분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씨하고 한참을 다투었느니라. 내가 돌아와 생각하니 낯이 아무리 두껍다 하여도 차마 백성들을 대할 수가 없구나. 무당인 네가 조정에 이런 사정을 알려서 나의 무덤을 가리는 시설을 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우씨가 죽으면 당연히 자신에게 올 줄 알았는데 동생인 산상왕에게 가는 바람에 저승에서 한바탕 싸웠으니 앞으로는 산상왕과 우씨가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시설물로 차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에서 그 이야기는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 때문에 고국천왕의 능 앞에 7겹으로 소나무를 심었다. 이것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그 죽은 영혼에 대한 생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혼이 죽어도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일정한 기간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혼도 인간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한 존재라고 바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이 그 왕의 호칭을 부를 때 어떤 장지명을 부릅니다. 고국천, 그런 고국천에 계시는 아직도 거기 영혼으로 살아계시고 아직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왕은 거기에 계시는 왕. 김용만 소장이 얘기 중에 고구려 시대에는 왕후를 장지명으로 불렀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름 5월 왕이 별세하였다. 고국천 언덕에 장사 지내고 호를 고국천왕이라 하였다. 산상릉에 장례 지내고 왕호를 산상왕이라 하였다. 서천 언덕에 장사 지내고 서천왕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아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국천왕은 지금 고국천 언덕에서 지내고 있고 산상왕은 현재 산상릉에 있는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고국천왕이 나라의 무당에게 늘어놓았다는 그 불평을 애써 기록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고구려의 그런 형사처수의 결혼 풍습에서는 여자가 죽었을 경우에 첫 번째 남편하고 합장하는 것이 당시의 그 윤리 도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구려의 기본 관습법을 깨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 남편에게 묻혔기 때문에 형사처수 자체는 잘못이 아니고 이 두 번째 남편이었던 산상왕 옆에 가서 묻힌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라는 부인이 그런 고구려의 전통적인 관습을 깨고 두 번째 남편에게 묻힐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구려가 정치적 변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변동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참고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논하면서 고구려의 형사 취수 제도를 폐륜적인 습속이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다는 내용이 여러 기록에 보이는데 그것은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문화의 상대성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서영대 교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 고구려의 그런 풍습에 대해서 공격과 비난을 했었습니다만은 더 큰 것은 이제 이 고려나 조선시대에 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농경사회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관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가족적 질서를 깨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가장이 죽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그 자녀들을 받아들여 부양을 해야 했지만 안정적인 농경사회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동천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동천왕 8년 위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맺었다. 동천왕 10년 봄 2월 오나라의 왕인 손권이 사신 호의를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왕이 그 사신을 억류했다가 가을 7월에 그의 목을 베어 위나라에 전하였다. 그리고 다시 동천왕 12년에는 위나라를 도와서 공소년을 토벌하고 동천왕 20년 기록을 보면 이번에는 또 위나라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전후 설명 없이 화친하자고 찾아온 오나라 사신의 목을 베어서 위나라에 보냈다고만 적고 있으니 삼국사기만 보아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서를 기초로 해서 그 시기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천왕은 서기 227년부터 248년까지 2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시기의 중원 땅에서는 우리가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위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오나라가 서로 세력 경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그 중원 세력 사이, 그러니까 고구려의 서쪽 끝부분인 요동 지역의 공손씨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우선 공손씨라고 불리는 그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공손씨가 대대로 요동퇴수라는 시기를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세습을 하면서 요동 지역의 별도의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공손이 정권이라고 합니다. 아직 나라까지는 성립이 못됐지만 이들이 이제 삼국지에 등장하는 공룡이라든지 원소라든지 공손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거의 후한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별도의 지방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때 그 중원의 혼란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 쪽으로 몰려오면서 약 40만 호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세력을 발전을 합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서기 189년부터 238년까지 50여 년 동안 공손이라는 성씨를 가진 집안에서 공손도, 공손강, 공손공, 공손연 등이 요동태수를 역임하면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해오던 집단이었습니다. 산상왕이 즉위할 때 산상왕의 형이었던 발기가 망명한 다음 군사를 얻어서 고구려로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손씨 세력은 위나라가 한반도로 진출하거나 고구려가 중원대역으로 진출할 때 거치는 통로의 위치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공손씨 정권이 위치한 곳이 마침 위나라 쪽에서 그 한반도로 진출하는 그 통로가 되는 곳이고, 또 고구려 쪽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도 통로가 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공손씨가 고구려와의 관계도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산상왕이 즉위할 때 이제 발기 같은 경우는 그 망명을 갖다 이제 공손씨로 가버리는 그런 예에서 드러나듯이 적대적인 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공손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나라와 오나라가 이제 그 격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촉도 있지만 촉이야 이제 여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나라의 손권과 그 당시 이제 위나라는 조조는 이미 죽고 이제 조비였으니까 그 아들 그리고 그 후계자들과의 그 위나라를 이제 서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서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구려와 위나라, 오나라와 공손씨 등 네 세력 간에 얽히고 설킨 협력과 갈등 관계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로 할까요? 대왕마마, 오나라 사신들이 우리 고구려 도성에 나타나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도와달라기에 궁궐로 데리고 왔사옵나이다. 아니, 오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으면 당연히 예를 갖추어서 맞이하면 될 것을 목숨을 살려달라는 건 또 무슨 일인고? 그들을 안으로 들라 하라. 예, 대왕마마.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기에 피골이 상접한 형색으로 오나라 사신을 자처하는고? 예, 대왕마마. 소인들은 오나라 신하들이 온데 요동 땅 공송연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오는 길이 옵니다. 호호, 사신으로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쳐나왔다. 자초 지정을 말해버렸다. 예, 대왕마마. 저희 오나라에서 공소년에게 1차 사진을 보내 화친을 제의하여 싸운데 공소년이 그 제의를 수락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2차 사신으로 진기한 보물들을 가득 가지고 다시 공소년을 찾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공소년이 이웃한 위나라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저희 오나라 사신들의 목을 베어서 위나라로 보냈사옵니다. 저희들은 간신히 살아남아 산속을 헤매며 도망다니다가 이곳 고구려 땅에 이르렀나이다. 오호, 이런 고얀 놈들.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사신의 목을 베더란 말이냐? 예, 대왕마마. 저희들이 살아서 오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여봐라, 저 오나라 사신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편히 쉬게 하라. 우린 오나라와 국교를 맺고 형제 나라로 협력할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리고 사신들이 황해 바다를 건너 오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 한 척을 내어주고 병사 25명을 뽑아 호위하게 할 것이며 담비가죽 1000장, 꿩과 닭가죽 10장을 선물로 주도록 하라. 동천왕은 적대 관계였던 공손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나라 사신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나라의 손권 역시 위나라와 공손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동천왕의 화친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듬해 오나라의 손권은 고구려 동천왕에게 줄 진귀한 물품들을 배에 싣고 압록강 하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나라 사신이 도착했을 때 동천왕은 마침 위나라 사신을 만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나라 역시 고구려와 친해두는 것이 오나라나 공손씨 세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어허, 무엇이라고 했소? 우리가 왔는데 고구려 대왕이 원수나라인 위나라 사신을 만나고 있단 말이오. 우린 고구려 왕을 만나지 않을 것이오. 자, 돌아가자! 오나라 사신들은 발길을 돌려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 버립니다. 동천왕으로서는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천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오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려 했는데 오나라 사신들은 동천왕이 보낸 30명의 신하들을 인질로 잡고 고구려가 위나라와 사신 왕래를 해온 연유를 따집니다. 결국 동천왕이 말 수백 피를 보내주면서 달래자 그들도 인질을 풀고 가져온 귀중품들을 동천왕에게 보냅니다. 오나라 사신들은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가 모자라서 동천왕이 보낸 수백 필의 말 중 80필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고얀 경우가 있나? 우리가 비록 자신들과 사이가 안 좋은 위나라와 사신 왕래를 해서 심기가 상했다손 치더라도 이를 핑계 삼아 신하들을 인질로 잡고 행패를 부리다니. 그렇다고 화친하자고 찾아온 위나라 사신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더구나 위나라는 군사와 인구가 막강한지라 함부로 원수지간이 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그리고 동천왕 10년, 서기로는 236년에 오나라의 손권은 다시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제의합니다. 지난번에 인질 소동으로 잔뜩 화가 나 있던 동천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예의 법도를 모르는 저 오나라 사신놈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저놈들의 목을 베어서 위나라의 선물로 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동천왕 10년 기록에 나타난 손권이 보낸 사신을 억류하였다가 목을 베어서 위나라에 전하였다라는 내용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천왕이 오나라를 버리고 위나라와 손을 잡았던 것은 단순히 애교성의 무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천왕은 언젠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공손씨 세력을 물리치고 요동벌판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대왕마마, 위나라의 사마선 왕이 우리 고구려와 동맹군을 결성하여 공소년을 함께 치자는 제의를 해왔사옵니다. 호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다. 위나라 군사는 그 수가 얼마이며 어느 장수가 나선다고 하는가? 제갈 공명과 오장원에서 싸운 바 있는 사마의가 4만 대군을 이끌고 공소년을 치겠다 하옵니다. 위나라 수도에서 유동 땅까지는 4천리나 떨어져 있어서 힘든 원정이 될 것 같사옵니다. 우리 고구려가 돕지 않으면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옵니다. 좋다. 주부대가 듣거라. 예, 대왕마마. 우선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위나라 장수와 합심하여 공소년을 쳐부수어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고구려는 위나라와 합세하여 공손원을 공격하였고 그 전쟁을 끝으로 공손씨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결과는 고구려의 장래에 이롭게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위나라와 연합작전을 펼치고 나서 4년이 지난 뒤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천왕 16년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을 격파하였다. 위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 공손씨 세력을 멸망시킨 지 4년 만에 고구려가 위나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